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전략 포럼은 보통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청중들로부터 Q&A 시간을 함께 가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제가 발제자당 한 두 가지 정도 또는 세 가지 정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 박사님부터 발제하신 순서대로 세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지요. 발표자께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다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 언제든지 환영드립니다. 먼저 주원 박사님, 환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환율이 1,3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자체도 경제 위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들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00원 잠깐 뚫었다가 이제 며칠은 또 1,2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와 있는데 사실 1,300원을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넘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1,300원대 이상으로 장기화될 건가? 요거는 살짝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라면은 일단 수출 기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로 받으면 되는데 결제 통화를 수입 기업들은 가능하면 이제 지불을 할 때 유로화나 엔화로.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서너 달 동안 보면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유로화 약세하고 거의 비슷하고 엔화는 오히려 그 상승률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 기업들의 경우 결제 통화를 다변화한다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달러화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기업들은.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지속할 건가? 그거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달러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물론 이제 또 몇 달 후에 이런 저의 관점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그런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들도 지금은 달러화 관련 상품의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환율 관련된 상품은 이제 보유 기간이 좀 길거든요. 네. 그런 기간들, 예를 들면 6개월, 1년 이상의 상품을 환율 관련 상품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발표 도중에 중국 수출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는 대미 관계와는 달리 대중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대중국 수출이 최근에 감소하는 원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치 외교적 갈등이라기는 보다는 중국 내 상황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코로나 네. 때문에 도시가 봉쇄됐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좀 중장기적인 스팬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좀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네.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IPEF인데, 이게 아직은 인재 시작이 되고 구속력도 상당히 좀 약한 걸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하는데 이 IPEF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코멘트들을 할 때 조금 우리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정부의 통상 당국, 외교 부서,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모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제는 우리 정철 박사님도 언급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경쟁이 사실 기술 패권 경쟁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차피 디커플링을 하더라도 완전한 디커플링 안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조차도.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어떤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좀 더 이런 기술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중국과의 협력은 특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기술에서의 어떤 첨단 그런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사실은 중국도 우리나라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도태되면 사실은 중국도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다만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편한 반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한중일 뭐 이런 그 공급망에서의 상황은 중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계속 기존의 어떤 협력 관계는 좀 공고히 하면서 그 우리 첨단 기술에서는 또 다른 이게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중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전 세계 무역 구도가 사실상 진영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영화 추세로 간다는 거는 아까 발제 도중에 물론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종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영화라는 것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시장 정도로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 전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결국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해서 그리고 가장 싼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런 이 진영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기업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뭐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세계화가 된 게 아니고 네.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세계 어디든지 가장 어떤 그 생산하는 부분이 가장 쌀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결국 네. 그 비용이 굉장히 그 많이 낮아지는데 그 기여를 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제조를 갖다 미국 내에서 거의 안 하고 이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우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그 기업들과 시장에 의해서 그 진화하도록 그냥 하는 것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위해를 가능성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기들이 생산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시장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경제 주도하는 그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진국들도 그 산업 정책을 쓴다든가 이게 왜냐하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그 해외로 이제 그 제조 역량 일부가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축적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만약에 이제 그걸 뒤집으면 단기적으로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네. 미국 내에서도 이게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라든가 그 제조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예전에 그 세계화 막 진행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비용은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이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아까 발제하시는 도중에 요즘은 통상 정책에
가치 관련 이슈가 결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가치까지 결합이 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통일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한다라든가 또 ESG 경영 기준 관련 이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ESG라는 게 이제 결국 그 기업의 그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그 환경, 뭐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이익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 시장의 그 국가에 갖고 있는 뭐 노동력이라든가 낮은 환경 기준 이런 거 활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제대로 된 현지화가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해외에 네. 나갔을 때도 그리고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또 기업의 가치라든가 그 평판을 또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리백이라든가 어떤 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불평등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네. 그런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그 외부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이나 비용과 사회적 이익이나 비용이 서로 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어야 사실 시장에 그냥 맡겨둬서만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글로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논의가 많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런 추세가 강화되면 전 사회에는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질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강현주 박사님,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발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결국은 기업은 가격 전가로 그 충격을 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상을 계속할 경우에 또 경기가 침체돼서 기업한테 꼭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발제 내용에서 그리고 아까 종철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이미 확대된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기 꺼트리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비용을 높이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이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재고 투자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역시 장기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기업들이 이런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오던 어떤 장기 저성장의 추세로 굉장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기 저성장이 다시 돌아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장기 저성장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는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대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즉 투자 결정이 매우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네,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펀더멘털한 접근법, 그게 가장 기업으로서는
선택해야 될 방향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인플레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리고 또 성장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역시 사실은 뭐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이제 정부나 역시 중앙은행 역시 어느 하나만 보고 사실은 통화 정책이나 혹은 뭐 재정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두 개의 이제 적정한 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의 대응 함수 즉 테일러 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즉 인플레이션 상황과 지금의 경기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어느 금리가 적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최적 수준의 이제 금리와 관련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해보더라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실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많이 도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했을 때에 사실 이제 갖는 매우 다양한 이제 문제들, 즉 인플레이션 자체가 갖는 어떤 텍싱 효과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요를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억제해 나가면서 성장도 너무 많이 파괴를 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앙은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통화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조절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매우 미묘한 밸런스를 특정 시점에서 잘 잡아내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갖는 어려운 태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 사실은 이 인플레 싸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 볼커잖아요. 한 방에 뭐 엄청난 금리 인상을 시도해가지고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또 인플레를 잡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인플레 먼저 잡아요? 아니면 성장을 먼저 추동해요? 그때 뭐 인플레를 잡긴 했지만 네. 미국 내 많은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예. 예. 과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말 인플레 때문에 가게나 기업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게 성장으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려서 그게 과잉 대응이 돼서 성장을 떨어뜨리는 건지 둘 다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강현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뭘까? 거기가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이제 제 그냥 가벼운 생각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정점 부근이지 않을까? 속도를 줄여나가는, 떨어뜨리는 네. 것보다는 그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지금쯤 어느 근방이 속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속도를 올리더라도 되게 좀 완화시키는 네.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예, 과도한 금리 인상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우리 정철 박사님도 항상 정책 관련된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플레 싸움 또는 성장 제고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요? 저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워낙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그 부작용이 큰 점을 생각하면 일단 네. 급한 불은 꺼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과거에 그 금리 인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긴 했지만 그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량 기업이 아니라 한계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그 한계 기업들은 뭔가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거에 이유가 있는 거였죠.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일종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가 이런 구조 변화에 그런 그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또 디지털로 막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또 잘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이제 그 스무드 랜딩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과제가 아닐까. 아까 우리 강현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한계 기업이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이게 뭐 그게 그냥 연명하는 지원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이런 위기를 지났을 때 더 많은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든가 더 건강한 어떤 경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금리를 올리되 이게 기업들이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간다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견해이신 것 같아요. 예, 강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발표할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금리 실질금리하고 주가하고는 자산 가격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이 올까요? 네, 주택 시장이라는 게 사실 휘발성이 강한 주제라서 설명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 사실 네. 이제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질 금리가 굉장히 올랐습니다만 미국의 주택 가격은 뭐 CPI에서 잡히고 있거나 실제 뭐 여러 가지 주택 관련 통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이 사실 코로나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뭐 보신 거를 좀 회고해 보신다면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건설 분야에서의 공급이 많이 줄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주택 가격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사실 미국의 가계와 한국의 가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가계의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주택 버블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상당히 가계의 어떤 건전성,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 지금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제 가계의 구매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건전화됐다는 점, 그리고 주택 시장 자체의 공급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택 가격을 굉장히 지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다른 자산 가격들이 막 무너지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집중해서 사실은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미국의 설명이고 한국에는 부합하는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뭐 저도 보여드렸고 주원 실장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단 가계의 어떤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노동시장이 미국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취약차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시장 내에서 잘 소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미국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하셔서 주택 시장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리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강 박사님 설명 잘 주목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박사님, 아까 이 발표 내용에 보면 기업 대응 방안 중에서 대외 여건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보기에는 내수나 수출이 동반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또 심지어는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혹시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계신지요? 이제 극적으로 회복된다는 그 용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확률이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위기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터진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비관이 비관을 낳는다고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지구 종말의 날이 올 것 같은 그렇지만 분위기는 또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해결되는 방안,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휴전이나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 없는 경우,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쪽에는 원자재가 뭐 수출이 확 는다든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맨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갑자기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케이스는 일단 오펙의 증산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얼마나 증산 여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뭐 정치적인 해결,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한다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인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네. 이 뒤를 위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그러면 상당 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내의 경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던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끝으로 말씀드리면 극적인 회복입니다. 극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전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세계 시장에 또 극적인 반전 가능하다. 오펙의 증산 문제,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그와 연동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업 대응과 관련해서나 또 미진에서 내가 이 부분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조원 실장님께 여쭤봤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건, 제가 발표할 때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유가라든가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거에 배경에는 사실은 뭐 우리 팬데믹 보건 위험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전쟁도 지금 봐서는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극적으로 어떤 뭐 정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종결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있고요. 지금 미중 갈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거 당연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미국 국민들도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미국과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은 필요한 경쟁이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으려면 이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뭔가 솔루션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그런 어떤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걸 계속 초래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같은 게 예를 들어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게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화가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네. 특히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어떤 첨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면서 이게 또 어떤 그 경제 산업과 접목이 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급격한 어떤 경제 성장의 그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에서 혹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펀더멘털한 어프로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기술이다라는 결론을 주셨네요. 예,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신냉전 시기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또 통화정책 변화 시기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분 전문가들께서 잘 정리된 발표를 해주셔서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시 또 신냉전과 국제 정치적 갈등이 새로운 세계 경제의 압박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도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지면 또 등장하잖아요. 이렇듯 국내외 경제 여건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작은 리스크와 위험 요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늘 불안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포럼의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잘 분석하고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막바지지만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